네, 이 F-22 랩터 한 대에 4,300억 원짜리입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수출을 금지하는 법안이 오래전에 의회에서 통과됐고 생산도 이미 중단했기 때문에 전무후무한 전투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F-22 랩터가 오늘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F-22 랩터를 구현해서 설명을 자세히 올리기 위해서 부형우 국방연구원 국방전략연구실장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가 만든 그 F-22 랩터 실제 실물이 오늘 4대 왔습니다만은 네. 그래픽으로 먼저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F-22 자, 모습이 나오네요. 아니요. 모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선 랩터라는 게 무슨 말인가요? 그 맹금류라는 뜻이죠. 맹금류. 독수리나 멜과 같은 맹금류를 랩터라고 하죠. 그만큼 공중전에서 우월한 공중 우세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전투기가 되라는 그런 그 장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무섭다. 하늘에서는 그렇죠. 제왕이다. 제왕이다 이런 뭐 것이죠. 그런 네, 네. 얼마나 어떤 거길래 그렇습니까? 그 과거 공중전 시뮬레이션을 한 적이 있어요. 2005년에 그 IOC라고 초기 배치 작전 성능 평가를 했는데 그때 그 주로 알려지기는 2007년 데이터가 알려져 있는데 초기에만 해도 굉장히 뛰어난 성능을 보여줬죠. 12대가 출격해서 108대의 그 알래스카에 배치되어 있는 비행 전대를 F-22는 손실 하나 없이 다 격추시키는 그런 데이터를 보여줬고 2007년에 다시 한번 또 했는데 중간 평가죠. 12대 108로 싸웠는데 이겼다 이거죠. 그렇죠. 그 다음엔 더 충격적인 1대 144가 그 다 격추시키는 그런 무서운 그런 작전 능력을 보여주었죠. 2007년에 1대 144로 싸웠는데 144대를 다 격추시켰단 말입니다. 네네. 상대기는 어떤 거였습니까? 상대기 F-15, F-16 이런 그나마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 전투기였죠. 우리 공군이 지금 현재 주력기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우수한 전투기입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멀리서 보기 때문에 이미 다른 전투기들이 그 F-22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공격이 들어오기 때문에 속수무책인 상황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거리를 보기 그 A사 레이더라고 그 이게 KF-X 때도 지금 그 미국이 이 기술을 안 주기 때문에 우리가 독자 개발하겠다 이런 거 그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 근데 이제 250km 전방에서 보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것을 개발을 할 수는 있는데 소형화하고 그것이 굉장히 열이 많이 나는데 그것을 또 열이 나면 또 레이더에 또 적외선 탐지 레이더에 발각되지 않습니까? 그걸 또 감추는 그런 기술들이 필요한 거죠. 다른 전자장비에 또 영향을 안 미치게 하는 이런 최적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자신의 존재는 드러내질 않고 스텔스 기능이니까 레이더에 잡히지 않고 그리고 자신은 멀리에서부터 다 탐지하고 공격할 수 있으니까 상대를 할 수가 없는 거군요. 그렇죠. 그 RCS라고 적외선의 그 레이더의 크로스 섹션, 횡단면, 종단면 이것이 이제 레이더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럼 보통 전투기가 만약에 한 10이라면 이런 거는 뭐 0. 몇 수준으로 해서 도저히 전투기라고 볼 수 없는 그런 것이거나 아예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것이거나 이런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냥 바로 머리 위로 지나간다면 모를까 멀리서 이제 그 레이더로 잡아야 되는데 어디서 오는지 몇 대가 오는지를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것이 되겠죠. 네, 저희가 F-22의 실물과 똑같이 만든 모형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기에 지금 전체적으로 기체 전체의 스텔스 기능을 탑재하기 위해서 뭐 도료 같은 거를 발랐다고 도료 들었고요. 그 기체 설계 모양 자체부터 전파를 반사시키고 도료로 그 레이더를 전파를 흡수해 버리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특이한 것이 이제 저렇게 기체와 도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무장을 이제 밖에 주렁주렁 달면 그게 또 레이더에 잡히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내부의 그 무기 함에 내부 이제 그 배 쪽으로 이렇게 그 무장이 나중에 필요할 때는 열어서 이제 쏘게 돼. 그걸 저희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 무장이 이제 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그 제2담 합동 직격탄인 거고 그 옆에 그 저거는 이제 공중에서 지상을 공격할 때 쓰는 것이고요. 저 하얀 것이 그 이렇게 갸냘프게 이렇게 뚱뚱하지 않게 돼 있는 하얀색 미사일이 공대공 미사일이 되겠습니다. 저것은 그 레이더로 레이저로 그 유도해서 레이저가 유도하는 곳으로 가서 이렇게 타격하는 그런 미사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대공 하늘에서 하늘로 쏘는 네. 무기는 저 하얀색 지금 그 가느다란 무기가 다른 적기를 향해서 쏘는 그렇죠. 것이고 네. 저 붉은색은 공대지 땅을 향해서 폭격하는. 그렇죠. 네. 예. 네. 그러니까 보통은 보면 그 전투기들이 저기에 이렇게 아래쪽에 매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미사일 같은 것도 네, 남아 네, 있고 한데 네. 지금 보신 대로 이 F-22는 밖으로 돌출되어 있는 부분이 없고 최소화하는 것이죠. 최소화하고 예, 만약에 이제 무장 능력 그 상대방 그 방공 능력이 와해됐다면 옆에 날개 쪽에 더 많은 무장을 달고 갈 수 있겠죠. 예. 상대방이 이미 방공 능력이 거의 무력화됐다면 그런 레이더에 들킬 필요가 우려가 없으니까 예. 가능한 한 많이 무장을 탑재하고 날개 쪽에도 탑재하고 가서 타격하는 것이 되겠죠. 네. 자, 그래서 그 외부의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안쪽에 대부분의 네. 무기들을 숨겨서 저렇게 네, 네. 이렇게 열리는군요. 저기 네, 네, 네. 열리면서 네.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 모양이죠. 네, 그렇죠. 네. 예. 저기서 이제 GPS로 유도하는 것이 있고 제2담이라는 것은 GPS 정확한 좌표를 찍어가지고 거기로 이제 그 투하하면 활강하면서 정확한 좌표에 가서 타격하는 것이고 레이저를 가리키면 그 레이저가 가리키는 곳으로 가는 것이 이제 저 그 암람 미사일이 되겠습니다. 예. 네. 그럼 저렇게 지금 그 포탄을 위해서 공대지로 투하하면요. 네네. 그게 어느 정도 정밀하게 가서 목표물을 명중시킬 수 그 있습니까? 지금 GBU 32라는 1000파운드짜리 폭탄인데 합동 직격탄이고요. GPS 좌표를 찍어줄 경우에 정확하니까 네. 공산 오차가 아마도 13m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13m요. 네네네. 자,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박사님하고 저하고 있는 자리를 네. 겨냥해서 네. 하늘 저 높은 상공에서 떨어뜨린다 하더라도 네. 13m 정도면 지금 저희가 있는 이곳하고 지금 저 전투기 모형이 있는 정도 네, 저 스튜디오 정도 안에. 거리거든요. 네, 네, 네. 그거 거기로 저 폭탄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정확도가 굉장히 높죠.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F-22가 출동했다는 것이 네. 북한 정권 입장에서는 어떤 위협이 되는, 왜 무서운 것인지 그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은밀하게 작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 무기 체계가 도대체 무슨 의도로 왔는지 그게 제일 두려울 거죠. 그 다양한 생각이 가능하겠죠. 심지어는 지도부나 핵심 군사 시설에 대한 타격도 나중에 전시에, 지금 상황은 아니겠습니다만 전시에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예. 저런 무기 체계가 배치될 때마다 사실 이 그 참수의 그 공포 때문에 네. 지도부 그 마비 작전 이런 것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김정일이 과거에 많이 숨어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 F-22가 출동할 때마다 그렇죠. 뭐 벙커로 내려왔다면서요. 네네네. 2010년 11월에 그런 일이 있었고요. 또 이 북한이 그 6.25 전쟁 때도 이 항공 융단 폭격 때문에 굉장히 그것이 너무 고통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북한은 최근에도 김정은의 부대 그 시찰 그 내력을 보면 네네. 그 항공 반항공 타격 작전을 몸소 현지 지도하는 이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예. 반항공 작전이 이제 반공 작전인 것이죠. 그만큼 이 한미의 연합 공군력에 대한 공포심은 원래부터 있는데 저런 또 세계 최강의 그 스텔스 전투기가 배치되는 것은 굉장히 압박의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저 F-22가 날아와서 네. 북한까지 상공까지 침투하더라도 스텔스 네. 기능이 있기 때문에 네네. 뭔지도 모르고 뭐 네. 벌레 한 마리나 새 한 네, 마리처럼 그렇죠. 보이고 그렇죠. 그런데 와서 아주 그 북한 정권 수뇌부의 핵심 시설을 가서 13m 그 네네. 오차로 폭격을 할 수가 있으니까 네. 무방비로 그냥 당한다. 당할 수 있죠. 정보만 확실하다면 그런 작전은 가능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저것이 그 슈퍼 크루즈라고, 그러니까 초음속의 상태로 그 장시간 비행할 수 있는 그런 그 기능이 있기 때문에 네. 대부분의 그 전투기들은 이런 기능이 굉장히 제한돼 있는데 뭐 마하 0.8 이 정도의 속도인데 그거에 한 2배 정도의 속도로 장시간 갈 수 있는, 그러니까 한 400~500km는 슈퍼
슈퍼크루즈로 그 상태로 갈 수 있다는 이런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그 만약에 오산에서 출발해서 평양까지 한 10분 내외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계산을 해보면 오산에서 평양까지 10분이요. 네. 그러면 지금은 오산 기지에 일단 두 대가 잠시 상주를 한다고 하는 잠시 네. 주둔을 한다고 하는데 네. 실제로는 그 한반도 유사시에 네. 어느 정도 어디에서부터 와서 어느 정도 시간이면은 도착할 수 있습니까, 한반도로? 지금 저 F-22가 배치된 것이 주로 알래스카, 그다음에 하와이, 그다음에 그 오키나와에 있는 가데나 공군 기지에 항상 주둔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시에 이렇게 그 되어 있죠. 오키나와에서 지금 그 민간 항공기도 한 2시간 정도면 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 기지에 있는 저런 F-22가 한국에 만약에 유사시에 그 목적을 임무를 수행하기 온다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올 수 있겠죠. 예. 아까 말씀드렸던 슈퍼크루즈 기능도 있고 그 적의 방공 타격에 대한 우려도 없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북한에 굉장히 정확한 정보만 있다면 그 지도부를 마비할 수 있는 그런 작전이 가능하겠죠. 네. 실제로 시리아에서 핵심 시설들을 이 F-22가 공격해서 상당한 성과를 올렸다면서요? 네, 그렇죠. 저런 것은 그 이스라엘도 그런 작전을 한 적이 있고요. 네. 미국도 이런 그런 작전을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그 시리아 핵시설 같은 거에 대한 타격 이런 이스라엘 공군이 주도를 했는데요. 네. 아마도 이 F-22 같은 이런 전투기가 그 한국전에 만약에 장래 한반도에 어떤 유사 상황이 왔을 때 굉장히 그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적의 항공기가 제 마음대로 그 한국의 영토를 오지 못하도록 공중 우세가 제일 먼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적 비행기지나 적의 주요 지휘 통제 시설 이런 것에 대한 공격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네. 자, 스텔스 기능, 네. 적 레이더를 피할 수 있는 기능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 완벽한 스텔스 기능 갖췄는지 그 부분을 좀 더 설명을 해주시죠. 이제 전파를 그 기체의 디자인 설계에서부터 이게 보잉하고 그 보잉이 그 동체에 대한 그 디자인을 많이 했는데 이 전파가 되도록이면 반사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특수 도료를 활용을 해서 그 레이더가 전파를 쏘고 그것이 반사돼서 다시 레이더로 갔을 때 거리가 얼마인지 그 크기가 얼마인지를 이제 그 레이더에 표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파 자체를 아예 흡수해버리는 도료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특수 도료를 활용해서 레이더에 거의 안 잡히게끔 잡히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작게 그 레이더에 나타나기 때문에 도저히 전투기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레이더를 보고 있는 사람이 그런 사이즈로 레이더에 나타나기 때문에 스텔스 기능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자, 저희가 스텔스 기능을 그 그래픽으로 구현한 것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록히드 마틴하고 보잉하고 공동으로 개발했다면서요? 예, 동체의 부분을 록히드 마틴하고 보잉이 공동으로 했죠. 네. 그런 사례가 또 있습니까? 이렇게 그 두 양들 라이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사례는 굉장히 특이한 그런 사례고 그 굉장히 이 무기체계 자체가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그런 그 무기체계예요. 원래 워낙 고가이고 이 능력을 이 정도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논란이 많았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미국 공군이 그 기획을 시작해서 그 제안서를 썼을 때는 750대를 만들기로 했었는데 점점 이게 가격이 올라가서 GAO라고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라고 정부 책임성 국회에 설치되어 있는 여기서 보면 정부의 그 각종 그 예산 상황을 점검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2007년에는 이게 가격이 3억 6천만 불 아까 말씀했던 그 4,300억 원이라고 했는데 2012년자로 해보면 또 이게 올랐어요. 4.1억 불. 그래서 요새 환율로 치면 거의 5천억에 가까운 그런 돈이죠. 우리가 구매하려고 하는 F-35 이런 거가
이거의 3분의 1 가격 정도인 거죠. 3분의 1 이요? 그러니까 그 숫자가 늘어난다고 더 좋은 항공기는 아니에요. 이 예. F-22가 현존에 가장 비싸고 F-35가 있다 하더라도 이건 팔지도 않습니다. 미국이 그 여러 나라가 이것을 구입하려고 그 미국하고 접촉을 했죠. 맨 처음에는 호주가 접촉을 하고 일본이 접촉을 하고 이스라엘이 또 접촉을 했는데 근데 이게 법으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 또 A사 그 레이더 저번에 그 KFX 우리 프로그램에서 이게 우리한테도 안 준다는 거. 그렇죠. 이거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줄 수가 없는 것이죠. 예. 조금 전에 저희 그 머리 위로 날아간 그 한 대가 그러니까 5천억 원짜리가 그렇습니다. 머리 위로 날아갔고 그렇습니다. 오늘 오산으로 들어온 4대가 들어왔으니까 네. 2조 원어치가 2조 그렇죠. 원짜리가 지금 그렇죠. 들어온 거군요. 네네. 어. 지금 상황이 지금 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회 연설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뭐 어떤 분수령 같은 그런 느낌을 지도자의 판단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예. 이 정책의 변곡점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게 지도자가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이 상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이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 것을 볼 때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예. 요새 언론을 보면 북한이 이렇게 핵이 고도화되는데 우리가 그 핵무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언론에서 계속 이렇게 쓰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설에도 나오고 실론 계속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한국에서 이 정도의 분위기니까 뭔가 성의를 우리가 한국의 안보에 대한 미국이 확실한 공약이다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거의 전략 무기가 다 총출동하는 것이죠. 미국이 가지고 있는 최정의 그렇죠. 전략 자산들을 무기들을 그렇죠. 다 한반도 쪽으로 그렇죠. 보내줘야죠. 네. 이런 한국민의 어떤 불안감을 이건 하나의 서로의 계약입니다. 우리도 그 사실상 능력 측면에서 본다면 북한처럼 막가파식으로 간다면 우리도 핵 개발 능력이 있는 나라죠. 근데 이 미국과 국제사회의 약속 때문에 우리가 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자제하는 대가는 미국이 이런 확장 억제를 통해서 한국의 안보를 확 튼튼히 해주겠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히 미국에게 주장할 수도 있는 권리의 성격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네. 미국 이런 성의를 보이는 것이죠. 예. 네. 이 항속거리 그러니까 처음 떠서부터 연료 네. 다 소진할 때까지 날 수 있는 거리지 않습니까? 네, 네. 항속거리 어느 정도 됩니까? 3,200km가 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아마도 그 옆에 굉장히 날개 옆에 연료 탱크 큰 거를 달았을 때까지 이렇게 다 하는 그런 그때의 항속거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무래도 스텔스 기능 같은 건 좀 떨어지겠죠. 네. 옆에 주렁주렁 달면. 예.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개발됐던 모든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네. 최강의 전투기 네. 그리고 이미 네. 생산 중단됐고 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정도를 쉽게 개발하기 힘든 네. 비용이나 모든 네, 문제 네. 때문에 전무후무할 수도 있는 전투기. 네, 2009년 4월에 이런 결정이 났죠. 로버트 게이츠 장관이 그때 그 미국이 리만 브로더스 그 사태 때문에 재정에 굉장히 압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9년 4월을 그냥 4월에 대학살, 그러니까 이 비싼 무기 구매하는 프로그램을 다 잘랐다 그래가지고 4월에 대학살이라고 그랬는데 F-22가 그때 187대 여기까지만 하자 이렇게 예. 너무 비싸니까 그 대신 다른 나라의 기술 이전이나 판매는 없다 이렇게 결정이 난 거죠. 예. 물론 핵폭탄도 탑재할 수 있고요. 그럼요. 예. 네. 그러니까 아주 최악의 경우에는 네. 북한까지 침투에 들어가서 핵심 시설에 핵 공격도 할 수 있는. 전술핵이죠. 조그만 사이즈의 전술핵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한반도로 진입한 F-22 랩터 이것이 왜 한반도에 지금 올 수밖에 없었는지 이것이 북한 정권에는 어떤 군사적인 압박이 되는 것인지 랩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나운 새, 네, 맹금, 네. 공중의 최강자라는 네, 네. 뜻이라고 합니다. F-22 랩터에 대한 부형욱 국방연구원 국방전략연구실장의 해설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